안녕하세요. 저는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슬하에는 딸이 2명 있고 남편은 소방공무원 일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은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 평생 운영하시던 가게입니다. 여기 원조 사장님은 잘 계시죠? 네, 네. 요즘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가끔 가게에 나와 보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여기 작은 사장님이 원조 사장님 못지않게 솜씨가 좋으시니 맛에는 차이가 없지만 가끔 할머니 사장님 얼굴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원조 사장님 걸쭉한 욕 한 바가지 먹어야 비로소 배가 부른데. 할머니 사장님이 입담이 걸어도 재밌고 담백하셨지. 여기 작은 사장님은 너무 말씀을 착하게 하셔서 자꾸 한 그릇 더 추가하게 되나? 뭐? 욕을 안 먹어서 배가 덜 불러서? 사실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제 상술인데 들켜버렸네요? 작은 사장님이 센스는 할머니 사장님 한 수 위라니까. 시어머님이 하시던 장사를 물려받아 원래의 명성을 유지하며 가게를 이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해장국집 단골들이 원체 수십 년 넘은 단골들이라 맛이 조금 변해도 바로 그 변화를 알아채는 예민한 미식가분들이 많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가게를 물려주시기 전부터 오랫동안 저에게 선지 해장국 만드는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셨습니다. 소뼈는 핏물을 하루 반나절 찬물에 담가 빼야 하고 잡뼈들을 끓이다 처음 끓는 물은 버리고 뼈와 수육을 헹궈낸 다음 다시 깨끗한 물을 붓고 가마솥에서 반나절 끓여야 한다. 불 조절이 중요한데 일단 중불로 시작해서. 저는 사실 시집 오기 전에 직업이 우체국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큰애야. 너 가만 보면 손끝이 야물고 음식 솜씨도 좋은데 나를 도와 해장국 장사해볼 생각 없느냐? 제가요? 그냥 간단한 음식 뚝딱뚝딱 잘 만드는 정도지 어머님처럼 전문적으로 식당을 할 솜씨도 깜냥도 안 되는걸요. 내가 밥 장사를 수십 년 하며 손님들 본 눈썰미로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다. 내 보기에 우리 집에서 내가 하는 선지 해장국집 물려서 이어갈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글쎄요, 어머님. 제가 바로 말씀은 못 드리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 지금 받는 공무원 월급보다 내가 2배는 월급을 쳐줄 테니 천천히 잘 생각해봐라.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제 월급의 2배를 주신다고 좀 달콤한 말로 조건을 내거시며 제게 넌지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공무원 일이 적성에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무미건조한 일에 권태로움과 회의를 느끼던 무렵이었죠. 제가 원체 말단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님의 권유가 솔깃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미정아, 아서라. 4년제 대학까지 멀쩡히 나온 애가 뭐 선지 해장국집? 너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데 고생문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니 월급 2배 준다는 말에 혹할 생각 말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얌전히 다니렴. 엄마, 나 지금 다니는 직장에 적성도 별로 안 맞고 우리 시어머니 하는 해장국집 나름 지역에서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에요. 제가 잘만 운영하면 엄마가 식당을 한번 하다 말아 먹어봐서 잘 안다. 식당 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24시간 종일 냄새나는 선지 다듬고 소뼈 핏물 빼고 나는 내 딸이 평생 막노동하며 사는 꼴 못 본다. 엄마, 가게 일을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럼 그 집 아들들 놔두고 왜 멀쩡한 너를 시킨다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해장국집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려. 저희 친정엄마는 처음에 제가 해장국집 일하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날 때부터 약골이었고 건강도 체질도 아니었던 터라 식당 일을 하면서 고생할 것을 걱정한 때문이셨지요. 그런데 저는 결국 시어머니 뜻을 따라 해장국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일단 공무원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요식업을 운영하는 CEO가 되는 일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만드신 선지 해장국이 참 맛있었어요. 저는 처음 남편과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식당에 방문했었는데 처음 만난 제게 금방 끓인 선지 해장국 한 그릇을 떠주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초면에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 하지만 일단 우리 식당에 인사를 온 거니까 내가 제일 맛있게 만드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서운한 거는 아니지?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 선지해장국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드린 자리에서 맛보게 된 어머님의 선지해장국이었죠. 저는 평소에 선지나 순대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시어머님의 해장국은 감칠맛이 돌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해장국은 정말 처음 먹어봐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구나. 복스럽게 밥 먹는 모양이 참 예쁘구나. 우리 경수 와이프 감으로 너 정도면 100점이다. 솔직히 네가 아깝구나, 미정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역시 시어머님의 여러 가지 면들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사실 거의 혼자 힘으로 대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 와중에 알뜰하게 저축하고 재산을 불려 서민갑부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6.25 때 피난와 조그만 국밥집을 차린 시어머니의 모친의 영향으로 시어머니께서도 선지 해장국집을 차리신 건데 그 지금 식당의 비법은 모두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나온 비법이라 하더군요. 우리 어머니 평생을 홀몸으로 오남매 건사하시며 참 고생을 많이도 하신 분이야. 그 옛날 이북서 피난 내려와 가진 거 하나 없이 국밥집 하며 그 대식구를 먹여 살리셨으니. 이북분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장사 수완이 좋다고들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북 여자들 중에서도 억척스럽게 유명한 분이셨지. 내가 만드는 선지 해장국 비법도 다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란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시어머님도 그분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반백년 가까운 세월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기상해서 장사 준비를 하시고 꼬박 밤 9시까지 장사를 이어가신 분이니까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밑에서 장사를 배우면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제 선택을 후회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 가게 일 만만치 않다. 내가 계속 어머님께 배우면서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야. 당신 너무 힘들면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엄마 장사하는 거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에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나 오래 하기 힘든 일이야.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지금 벌써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건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인 것 같아. 난 당신이 힘든 일 너무 고생하며 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솔직히 당신이 계속 우체국 다니는 게 훨씬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당신 요즘 얼굴 보면 너무 고단해 보여서 내가 마음이 안 좋다고. 미안해. 내가 선택해놓고 이런 소리나 해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초반에는 그렇게 가게 일이 손에 익지도 않고 평생 힘든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터라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했던가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반년 가까이 가게 일을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게 일에 맞게끔 사이클이 적응이 되어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가 파하고 마감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큰애야. 오늘 나하고 소주 한잔 하지 않으련? 참 어머님, 오늘 저녁도 거르셔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종일 해장국 끓여 그런가. 해장국은 생각이 없구나. 하긴, 저도 해장국 먹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요 앞 식당에서 족발이나 하나 포장해다 먹을까? 예, 어머님. 제가 얼른 가서 포장해 올게요. 그날 족발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다음 주부터 네 시아버지와 따로 살기로 했다. 어머님, 결국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남편이 내게 충실하지 못해도 그저 그러려니. 대놓고 나와 자식들을 내치는 것만 아니라면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 어머님. 난 평생 일하려 자식들 건사하랴 허리가 휘게 일만 하며 살았는데 그 인간은 평생 남편이랍시고 내게 기본적인 의무조차 아무것도 한 게 없더구나. 어머님,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저는 어머님 편이고 어머님 응원합니다. 아버님을 아무리 실드 치려고 해도 그럴 구석이 없는 분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늙음하게 조론 비슷하게 따로 살려니 며느리나 자식한테 부끄럽고 미안한 게 사실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절대 마세요.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 저희에게 1도 가지실 이유 없어요. 네 시아버지 이혼하고 싶다고 길길이 날뛰며 내게 재산 분할 절반을 요구하는구나.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졸혼으로 정리하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라 했다. 어머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무도 어머님께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 앞으로는 어머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전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님 편이에요. 사실은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그다지 금슬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두 분이 금슬이 좋지 못한 이유의 원인은 솔직히 시아버지에게 있지요. 시어머니께서 억척스럽고 알뜰하게 해장국집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동안 시아버지는 평생을 한량으로 살며 주기적으로 외도를 일삼아온 사람입니다. 난 우리 아버지지만 평생 존경스러운 마음 가지기는 애진작에 글렀어. 여보, 이번에도 아버님이 또? 당신한테 이런 얘기 털어놓는 것도 이젠 지겹고 정말 창피하다. 그 나이 먹어서까지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니? 젊든 늙든 바람피는 마음이야 매한가지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니까 자기 절제하면서 사는 거지. 당신 말이 맞다. 바람피는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줄창 피고 안 그런 사람은 평생 신뢰 지키면서 살지. 이번에는 나이차도 꽤 나는 젊은 여자라는데 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아버님같이 나이 지긋한 분을?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런 걸 궁금해하니? 뻔하지.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가 어디 호래비도 아니고 장성한 자식 손주 다 있는 유부남 할아버지와 만나고 다니겠니? 이상한 여자한테 이용당하고 그런 건 아니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당신은 이 상황에 아버님 걱정이야? 아버지는 걱정 한 톨도 아까운 사람이다. 난 우리 엄마가 걱정이야. 평생 아버지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사셨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저런 꼴을 당하고. 내가 언제 아버님 걱정해서 하는 소리 같아? 다 어머님 때문에 하는 소리지. 이참에 차라리 두 분 깔끔하게 갈라서시게 하는 게 어때? 나랑 민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저번 주말엔 형제간에 모여 그 의논했다.
나이 들어 단단히 바람난 아버지 대체 어찌하면 좋을지 답이 안 나와서. 아주버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민수라도 뭐 뾰족한 수가 있겠니? 민수도 엄마 생각하면 당장 이혼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든다더라. 그런데 아버님께서 재산 분할 절반을 원하신다면서. 나도 그 부분이 너무 괘씸한 거야. 평생 한량으로 집에서 편하게 지내신 분이 사진 배운다, 서예 배운다, 그런 취미 생활이나 하시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재산을 모은 건 엄마인데 그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달라는 아버지. 솔직히 너무 양심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바람난 여자가 아버님께 그런 걸 더 강요하는 거겠지 뭐. 안 봐도 뻔하다. 그런데 어머님께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아버님이. 우리 엄마 살아온 인생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내가 다 화가 나. 아버지지만 엄마한테 저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사정으로 거의 조론 비슷하게 별거 생활 중인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버님과 별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는 해장국집 일에서 손을 떼셨습니다. 미정아, 이젠 네가 가게 일도 손이 다 익었고 나보다도 선지 해장국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님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아니야. 가게 일 배운다고 공무원 때려치우고 나와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더니 이렇게 딱 가게 일에 적응을 하고 야무지게 운영을 잘하니 내가 너에게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든다. 어머님께서 평생 일구신 가게를 전 물려받아 배운 것밖에 없는데요, 뭐. 그래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평생 업으로 해온 장사인데 자식 며느리 중 누가 이걸 이어주면 좋겠다 싶다가도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라 억지로 시킬 수도 없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 하던 장사를 이어가 주니 나는 네가 고맙지. 어머님, 평생 힘들게 쌓아오신 가게 이미지가 있는데 수십 년 단골 손님들 실망하지 않게 계속 맛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라면 내가 없어도 잘 해나갈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좀 내가 가게 일을 쉬고 싶구나. 나 대신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더 구해서 앞으로는 식당을 네가 꾸려가렴.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은퇴 비슷한 것을 선언하시고 여행 다니고 또 여기저기 노환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시며 지내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한참 점심시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겨우 한숨 돌리려는 찰나 동서가 오랜만에 식당을 방문했더군요. 형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식당은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늘 붐비지.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라 나도 밥 한 술 뜨려던 참인데 동서도 식사할래? 네, 저도 그럼 형님과 같이 점심이나 들죠 뭐. 선지 해장국 괜찮지? 그럼요. 해장국집 와서 그걸 먹어야지 뭐 다른 걸 먹어요. 해장국 2그릇을 말아와 동서와 늦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 동서가 대뜸 그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그냥 이혼시키시는 게 어때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조론이다 뭐다 요즘 유행처럼 나이 든 부부들 따로 사는 집들이 많은데 우리 집안이 무슨 그런 유행 따르는 집안도 아니고 솔직히 아버님께서 그 젊은 여자랑 거의 딴살림 차려 사시는 상황인데 이런 모양새로 두 분 별거하시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글쎄, 이혼 조건으로 아버님께서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혼 안 해주시는 거고. 형님께서도 아버님 요구가 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양심 없는 요구시지. 한평생 소처럼 열심히 일해 재산을 일군 건 어머님이시잖아. 춤 배우러 다닌다, 사진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서 여자들 만나러 다니면서 아버님께선 일생에 단 한 번도 어머님께 월급 봉투 한 번 가져다 드린 적 없는 분이라 들었어. 그런데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 어폐가 있지 않아? 글쎄요.
듣자하니 형님께선 완전히 어머니 편이신 것 같네요. 우리 집안에서 아버님 편이 있기는 할까? 사람이 도리를 안다면 아버님 편이 되기는 힘들걸? 하긴 뭐, 저희 남편도 아버님 얘기만 나오면 길길이 날뛰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마 평생 같이 살아온 부부들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거의 50대 50으로 가져가던데. 동서,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재산 분할도 보면 각자의 기여도를 다 많이 따져서 분할이 되던데? 그리고 아버님 같은 유책 사유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그런 요구를 먼저 해선 당연히 안 되죠. 사실 오늘은 형님께 요번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등산이나 가자고 말씀드리려 왔어요. 갑자기 웬 등산? 형님, 요즘 단풍이 절정이잖아요. 어머님께선 평생 장사하신다고 계절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오셨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하셔서. 하긴 꽃구경, 단풍구경 제대로 한번 가본 적 없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그래서 어머님 요새 식당 일 은퇴하시고 쉬고 계신데 이참에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뭐 그렇게 하자. 나도 단풍 구경 해본 지도 오래네. 그렇게 갑작스러운 동서의 권유로 동서와 어머님과 함께 가을 산행을 떠났습니다. 예, 미정아, 너 둘째한테 얘기 들었니? 아, 단풍 보러 산에 가자는 말이요? 저번 주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산에 가자는데 솔직히 둘째하고만 가기가 그래서 너도 데리고 가자고 그랬다. 아이고 어머님, 왜 동서하고만은 불편하세요? 너한테만 하는 소리다만 난 이상하게 그 애가 좀 너와는 다르게 서먹한 게 있어. 거절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너도 단풍 구경 가고 싶어 하더라. 슬쩍 그런 말을 흘렸는데 가게까지 찾아가서 네에게 그런 말을 했구나. 동서가 어머님 단풍 구경 시켜드리고 싶은가 봐요. 어머님 꽃 구경, 단풍 구경 그런 거 장사 때문에 많이 못 가보셨다고요. 식당 일 하느라 네가 피곤해서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무리해서 가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요즘 운동 부족이라 산에 다녀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을 경치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떠나게 된 가을 산행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던 때라 산의 경치는 아주 아름다웠지요. 준비해간 김밥 도시락을 꺼내서 중간에 자리를 깔고 시어머님과 동서와 함께 나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재영 오빠가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 이유도 없이 배가 아프다고 계속 우는데 별일 아니겠지? 뭐? 잘못 먹은 거 있나? 점심에 너희들 뭐 먹었길래 그래? 별거 안 먹었어요. 그냥 피자 시켜서 같이 먹었는데. 아빠는 어디 계시니? 집에 안 계셔? 아빠도 갑자기 출동 명령 떨어져서 소방서 가셨어요. 남편은 소방직 공무원이라 가끔 급작스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주말에도 갑자기 소방서에 가야 하는 일이 번번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니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앞서더군요. 무슨 일이냐? 재용이가 어디 아프다니? 네, 제이가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 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네요. 재용 아범은 어디 가고 애들만 병원에를 갔어. 화재 사고가 나서 출동 명령 떨어졌나 봐요. 어머님 아무래도... 그래, 너는 어서 집에 가보렴. 애들끼리만 응급실에 두는 거 나도 찜찜하구나. 그러세요 형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정상까지 잘 다녀올 테니 걱정 말고 얼른 병원에 가보세요. 동서, 어머님, 저 그럼 죄송하지만 먼저 내려가 볼게요. 저는 그렇게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와 아들이 입원해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반나절 사이에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다 되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더군요.
선생님,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런 겁니까? 급성 충수염입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일단 비켜주시죠. 알고 보니 제 아들은 왜 맹장염이라고 하는 그 급성 충수염에 걸려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던 거였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에 들어간 아들이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데 또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께서 산을 오르시다 그만. 아니, 동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서 어디 다치기라도 하셨어? 그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실족사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산에 구급 요원들이랑 헬기까지 동원돼서 어머님 찾고 있고요. 아니, 아까 낮에까지 멀쩡히 점심 도시락 같이 먹고 인사드렸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경찰하고 앰뷸런스는 도착했어? 네, 형님. 일단 아주버님하고 다 같이 여기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재영이 아빠하고 당장 거기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전 경황을 차릴 새도 없이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일이 끝나 있었고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 남편과 저는 당장 사고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 엄마 어디 계세요 지금? 방금 상기슭 중간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구급차 안에 모셨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니 얼른 구급차 안에 타시죠. 어머님께서는 한눈에 봐도 부상이 무척 심했습니다. 여기저기 멍들고 이마도 찢어지고 높은 벼랑 비슷한 곳에서 실족하시는 바람에 부상이 무척 심했던 거였죠. 동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께서 어디서 떨어지신 거야? 집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하는 동안에 뒤에서 악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어머님께서 벼랑 밑으로 떨어지고 안 계신 거예요.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큰아들 상식이가 왔어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보시라고요. 어머님, 제발 눈 좀 뜨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이제 곧 병원에 다 와가요. 그렇게 온 식구들이 울며 불며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어머님께서는 영영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3일 밤낮을 혼수 상태에 계시다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시다 이제 겨우 식당 일 쉬며 좋은 시절 보내시는데 저랑 좋은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셔야죠, 엄마. 어머님, 제발 눈 좀 뜨세요. 이렇게 벌써 가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제가 괜히 그날 산에 가자고 해서 죄송해요. 전 어머님 계절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오셨다고 단풍 구경 한번 가고 싶다는 말씀에 산에 모시고 간 건데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단풍 구경한다고 산에 가셨다가 급작스레 명을 달리하신 어머님이셨습니다. 황망하고 슬픈 마음에 추수를 새도 없이 장례식을 치렀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와 해장국집을 다시 오픈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가게에 발걸음을 거의 하지도 않던 시아버지께서 해장국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대야, 여기 해장국 한 그릇 내와봐라. 아버님께서 귀별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해장국의 사장이 자기 가게에도 뭐 꼭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 네? 벙찐 얼굴로 있지 말고 어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내와.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진짜 사장님이 여기 따로 있는데 저렇게 본인 입으로 사장이라 그러는 거 정말 우습네요. 아주머니 조용하세요. 다 들리겠어요. 큰 사장님 계실 때 가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양반이 큰 사장님 돌아가시고
본인이 사장 운운하며 가게 오는 게 너무 보기 그렇네요. 해장국집에서 시어머님과 거의 몇십 년을 함께 일하신 아주머님이기에 그런 시아버지를 보는 게 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사실 시아버지께서 본인을 가게의 사장이라 운운하는 게 속으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표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해장국을 가져다 드렸지요. 맛은 여전하네. 네가 죽은 네 시어머니 솜씨를 그대로 전수받았구나. 네. 그런데 아버님은 제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사실 네 시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이 가게를 계속 해야 되나 싶어서 말이다.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너 그럼 평생 해장국집 하며 살 생각이었니? 네, 그렇죠. 제가 우체국까지 그만두며 어머님 밑에서 몇 년을 식당일 배운 게 다, 그건 일방적인 네 시어머니 뜻이었지. 난 해장국집 평생 할 생각 애초부터 없었다. 그럼 가게를 정리하기라도 하겠단 말씀이세요? 이 해장국집 건물 경매로 내놓으려고 한다. 노후된 건물이라 더 가지고 있어봐야 리모델링비니 뭐니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상황이야. 지금 팔아주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아버님,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그렇게 갑자기 파신다고 하면, 계속 네가 해장국집을 하고 싶으면 가게 터야 다른 데도 맞지 않니? 이 식당 건물을 나는 처분해야겠으니 그리 알고 정리 시작해라. 아버님, 수십 년 터를 잡고 장사한 식당인데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 가게 입장에서 얼마나 타격이 큰데요. 이 가게 건물 소유권은 이제 내게 있다. 네 시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모든 권한은 이제 다 내게 있어. 난 이 건물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니 긴 말 할 것 없이 넌 빠른 시일 내에 가게 비울 생각이나 해라. 그렇게 본인 할 말씀만 남기고 자리를 팽하니 떠버리는 시아버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날 가게를 좀 일찍 파하고 남편에게 상의를 했지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정말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오늘 식당에 와서 그런 말을 하셨단 거야? 바쁜 점심시간에 오셔서 길게 얘기 나누지도 못했어. 식당 건물 처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 그럼 해장국집은 어떡하지? 장사도 잘 되고 수십 년 터를 닦은 자리인데. 엄마가 100년 가게 만들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지금 처분하겠다는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야.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새로 재혼하려는 여자가 무슨 골프용품과 의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이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식당 건물을 처분하려고 했던 것이더군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대체 얼마나 됐다고 그 식당 건물을 팔려고 하세요? 네 처가 장사하는 자리라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재용이 엄마가 장사하는 자리라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식당 건물 마련한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해장국집으로 100년 가게 만든다고. 그 건물 사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건물 팔아서 대체 뭐 하시려고요? 부려먹심한 놈 같으니라고. 야, 이 녀석아. 너한텐 네 애미만 부모고 나는 부모도 아니냐? 네 엄마가 평생 쇠가 빠지게 고생했다는 레퍼토리 이제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으세요? 뭐라고? 네 엄마만 고생하고 나는 그럼 평생 놀았니? 부부 공동 재산을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그리 말이 많아? 아버지, 양심이 있으시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평생 집에서 한량처럼 사신 분이 아버지 평생 놀며 지내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무슨 권리 운운이세요. 식당 건물 10년 전에 살 때
그거 대출 20%는 저와 민수가 받은 거 기억도 안 나시죠? 네가 하고 싶은 소리가 바로 그거였구나. 식당 건물 살 때 네가 대출받아 갚은 몫이 있으니 네 지분이 있다. 다른 재산은 아버지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렇지만 해장국집 건물만은 안 됩니다. 엄마의 평생 꿈과 헌신이 녹아든 자리고 해장국집을 100년 가게 만드신 거 엄마 소원이셨어요. 엄마, 그런 소원마저 아버지 마음대로 짓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의한 녀석 같으니라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좋다. 법대로 하자꾸나, 법대로. 그렇게 소송을 불사하시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시아버지셨습니다. 남들 눈에는 볼썽사나기 짝이 없게 부모 자식 간에 재산 가지고 다툼하는 모양새 딱 그것이었고, 이런 일로 불화를 겪는 집안 분위기에 저도 남편도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저녁 장사를 위해 주방에서 한참 부족한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웬 낯선 남자 한 명과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갑자기 식당엔 웬일이야? 땡땡 경찰서 강력한 김두한 형사입니다. 얼마 전 산에서 실족사 하신 최순남 할머니 며느리 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며느리인데... 최순남 씨 실족사 사건. 최근에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 재조사 중인데 사모님도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날 동서와 함께 어머님 모시고 산에 갔다가 아이가 아파서 먼저 하산했는데요? 하산하고 어디로 가셨죠? 아이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거고요. 병원 기록과 그날의 확실한 동선 지금 다 말씀해 주시죠. 다짜고짜 남의 영업지 찾아와서 이게 지금 무슨 행패입니까?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고인의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형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님 일로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에 그런 의심까지 받고 보니 정말 열분나고 억울해서 머리에서 뚜껑이 열릴 지경이더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기막혔던 것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모든 말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동서의 입가에 알 수 없는 웃음기가 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표정을 캐치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동서에게 뭐라고 하려는 순간 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에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아니, 형사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형님을 조사하겠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우냐고요? 당신 연기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려고 그랬어. 결정적인 증인의 증언을 바로 잠시 전에야 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증언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 강단희 씨를 지난 10월 31일 최순남 씨 실족사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경찰서로 언행이 되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갔지요. 알고 보니까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더군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 딴살림을 차렸을 때 자식들 모두 그런 시아버지께 등을 돌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시아버지와 왕래하는 가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지요. 저희 식구들은 이제까지 동서가 그렇게 아버님과 왕래를 하는 것은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끔씩 찾아가는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솔직히 어떤 분과 그리 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버님 마음 돌릴 사람이 집안에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 동서가 그리 마음을 써주니 고맙다. 동서 설득으로 아버님께서 늦게라도 가정에 돌아오시면 다행이지 뭐. 철없는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물불 못 가리고 바람난 것도 아니니 제가 차근히 설득하면 아버님 어머님께 돌아오실 거예요. 그런 말을 평소에 하는 동서였기에 저 역시 동서가 시아버지와 왕래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 생각했었지요.
어찌 보면 큰며느리인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다 생각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동서였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던 동서였더군요. 재산 분할도 해주지 않고 이혼도 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아버지는 동서를 통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민 것이었죠. 동서,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어? 동서가 사람이야? 제정신이냐고. 당신이나 아버지란 사람이나 그 밥에 그 나물. 형사님, 저희 가족 이 두 사람에 관해 그 어떤 선처도 없으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오늘부로 내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오늘부로 당신도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평생 불쌍한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속 끓이며 사실 때 내 이기심으로 엄마에게 이혼하지 마라. 참고 살아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내 혀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네요. 애진작 엄마를 당신 같은 인간과 이혼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은 여생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저희 가족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형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까닭하면 정말로 실족사로 묻힐 뻔한 일이었는데 드라마틱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더군요. 형사님, 저희 가족은 어머님께서 그날 좀 높은 곳에 매달린 예쁜 꽃 한 송이를 꺾으려다 그리 되신 건 줄 알았는데 일의 정황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둘째 며느리의 진술만 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다 좀 미신쩍은 부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곳 절벽에는 따로 꺾을 만한 꽃도 없었고 또 결정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던 때 그 주변에서 정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한 분 있었지요. 알고 보니까요, 어머님께서 그런 사고를 당하실 때 산기슭 깊은 곳에서 도라지를 채취하던 중년의 신만이 아저씨 한 분이 그 광경을 목격하신 거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그분은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일단 멀리서나마 동서의 사진들도 휴대폰에 담아두었던 겁니다. 급작스런 상황이라 사고 당시의 장면을 촬영하진 못했지만 사고 후의 모습이나 행동 거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동영상과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을 가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판결은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그날 산속에서 장면을 목격한 신만이 아저씨 덕분에 모든 일의 원인과 실마리가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하도 협박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내 재산이나 탐나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제에 어디서 거짓말이야?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피의자 2명이 이렇게 경찰서를 시끄럽게 합니까? 그렇게 아기다툼 같은 언쟁을 벌이는 동서와 시아버지를 보니 정말이지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끓어오르더군요. 그래도 그 신만이 아저씨 덕분에 묻힐 뻔한 일이 사필규정으로 끝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중증 치매에 걸려 금치산자 판정을 받았지요. 그런 이유로 복잡한 재산상의 절차는 되려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형수님, 해장국집 건물은 형수님 명의로 하세요. 사실 엄마께서 살아생전 그 건물을 형수님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아주버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100년 가게 만드는 게 엄마 소원이셨는데 그걸 이어갈 사람이 형수님이라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다면 가게 건물을 형수님께 증여하고 싶다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엄마 뜻을 따르는 게 도리라 생각하고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구나. 대신 나머지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와 주택은 네 명의로 하렴. 그래? 형, 뭐 그렇게 하자.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고 볼썽사납게 싸우는 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어머님 사후의 재산 상속과 유산 정리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앞으로 가게 건물이 명의 이전된 후로 남편은 소방직 공무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가게가 속한 건물 관리와 해장국집 일을 함께 돕기로 한 것이었지요. 남편이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해장국집은 더 성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식당 일 도와주면서 어째 장사가 더 잘 되는 느낌이다?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보시면서 흐뭇하신가 보지.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우리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해장국집을 운영하게 된 후로 3년이 채 되지 않아 저희 식당은 전국 각지에 10곳이 넘는 분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을 하던 사람이라 사업적인 머리가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사업 마인드가 있는 남편이더군요. 나는 주방에서 음식 만들 줄이나 알았지. 이런 식으로 분점을 내고 확장할 생각을 못했는데 당신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네? 뭐라고? 사람 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구신 가게인데 잘 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지 뭐. 여보,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그런 말 자주 하셨잖아. 못 배운 게 한이라. 죽기 전에 장학사업 하고 싶단 말씀 하셨던 거 기억하는데 우리 사업도 커졌고 늦게라도 어머님 유지 받드는 게 어때? 남편과 저는 해장국집 분점을 내면서 매출이 커졌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 이름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지역 내의 고아원을 중심으로 공부에 뜻이 있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좀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즘도 식당 주방에서 육수 끓이다 어머님 생각날 때가 참 많아. 그러게 말이야. 살아생전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한 게 나는 참 한이다. 뭐가 그리 바빠서 그러고 살았는지. 그래도 어머님, 당신이랑 나 이렇게 둘이 식당 운영하는 거 아시면 참 좋아하실 거야. 당신 소방직 공무원 일, 위험한 일 아들이 한다고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엄마가 틈만 나면 은근슬쩍 나를 꼬셨어. 당신 도와서 같이 해장국집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이야. 엄만 다른 것보다 화재 사고 현장에 자꾸 나가 일을 해야 하는 내가 걱정돼서 하신 말씀인데 난 왜 자꾸 엄마 하시던 일을 나에게까지 강요하냐고 짜증만 냈지. 지금 당신 나랑 같이 식당 잘 꾸려가고 있잖아.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머님께서 흐뭇해 하실 거야. 살아계실 때 좀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해드릴걸. 그런 회한이 많이 남지 뭐. 당신이라도 엄마 가게 일 이어받아 해준 게 난 정말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 끝에 식당 운영을 하며 사업도 확장시키면서 주변에서 성공했다 소리 들으며 잘 살아가게 된 저희 부부입니다. 시어머님의 생전 소원처럼 해장국집을 100년 가게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머님, 그곳에서도 저 잘하는지 항상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 실망시키지 않는 며느리. 100년 가게 해장국집 사장으로 어머님 뜻 잘 받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